국내 유일한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은 눈도 많이 오고 추운 날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연말 연시 따뜻하게 보내고 계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아시아팟 시작합니다.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김영종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네네, 잘 지냈습니다. 네, 원주에도 눈이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요. 뭐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남쪽은 안 왔겠지만 특히 이제 원주가 평창이랑 또 가까워서 눈이 많이 오지 않았나 보니까. 오늘은 괜찮은데 오늘 경강선 그 KTX가 개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무궁화호 타고 왔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고 그래서 돌아가는 표는 그거 한번 이용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동계올림픽 때문에 설치한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평창 올림픽에 92개국이 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아 국가들도 좀 많이 참가하나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긴 했는데 어느 나라 참가인지 혹시 떠오르는 좀 이 나라 특이하다 기억나는 데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고요. 사실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뉴스라든가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이제 열대 지역이고 하니까 저변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요즘 이제 쇼핑몰 그리고 대도시에는 빙상장 그런 거 아이스링크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도 저렴하고 오히려 또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은 의외로 가까이 있지 않나 생각 드는데 워낙 올림픽이라는 게 엘리트 체육이다 보니까 제가 아는 동남아 국가들은 좀 관련이 없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태국에서도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 네. 그래서 누가 참가하는지 되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프리카나 중동에서도 레바논, 뭐 케냐,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이런 나라들 이제 눈이 올 것 같지 않은 이런 나라들에서도 물론 케냐 고원지대이긴 하지만 그런 나라들에서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훈련하기 참 어려운 지역에서 참가하는 만큼 좀 선전을 기원하면서 그럼 12월 아시아팟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주요 아시아 뉴스를 살펴보는 월간 아시아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재난 소식입니다. 아마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궁 화산이 터졌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화산이 익사상 두 번째로 큰 분화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인도네시아가 불의 고리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많은 관광객들이 고립되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인도네시아나 뭐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이 재난 소식들이 참 많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주로 화산 특히 이제 화산보다도 지진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필리핀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2004년 쓰나미,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강타를 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재해로부터 어떻게 이제 안전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이제 구호를 활동을 펼치고 이재민들을 도울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 통계를 보게 되면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6,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본다면은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 현상 그리고 또 이상 저온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도시의 인구 집중이 강화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지역에서의 홍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 이런 것들은 예측도 불가능할 뿐더러 이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사상자가 크다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봤을 때 이제 지역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구호 활동을 같이 협력할 것인가 굉장히 이슈인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사실상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개 잘 안 됐던 측면이 있는데 2004년 쓰나미 이후로 응급시에 기존에 미리 갖춰진 그런 협력 체계가 없으면은 같이 구호 활동하기 힘들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08년, 2009년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으로 인한 공식적인 대규모 물리적 충돌 이런 것들은 없는 대신에 이제 자연재해
인한 피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적 협력에서 네. 주요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동북아에서도 후쿠시마 쓰나미 네. 있었고, 네, 저희 최근에 깜짝 놀랐었던 포항 지역 지진도 사실 자연재해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려면 사실 국가 간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사실 지금 이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도 부디 큰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오스 시민사회 리더였던 솜바스 솜폰 씨가 강제 실종된 지 5년이 됐는데요. 이 기에서 전 세계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 라오스 정부에게 보내는 그 서한이 기사화돼서 나왔는데요. 솜바스 솜폰이 벌써 그 실종된 지 5년이 됐다고 합니다. 2012년이었죠. 당시에 아시아 유럽 대회에서 아셈 회의와 이제 네네. 병행해서 네. 진행되는 민중 포럼. 예, 아셈 피플스 포럼이죠. 예. 네, 예. 네. 당시에 민중 포럼의 사실상 라오스 측 호스트였다고 할 수 있는 그 솜폰 씨가 사실 그 행사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실종이 됐었죠. 그 상황과 관련해서 단체들이 입장을 냈던 거였는데요. 이번에 그 성명에도 사실 저희도 연명을 했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손바씨 그 실종, 그러니까 이거 강제 실종으로 봐야 되는데 강제 실종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 공권력에 의해서 구금 또는 이제 납치가 된 상황이고 그 이후에 그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강제 실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라오스 당국이 사실은 그 이후에 실제로 이게 실종 사건에 대해서 적법한 적당한 그리고 가용한 그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뭐 또 구체적인 수사 의지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이런 의혹이 짙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실종 당시를 보여주는 그 CCTV 영상에서 나타난 바로에 의하면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경찰 검문소에서 제지를 당하게 되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서 손바 씨가 내리게 됩니다. 차에서요. 그리고 내린 이후에 손바 씨가 몰던 차는 다른 사람이 끌게 되고 손바 씨는 다른 조그만 트럭에 이제 옮겨 타서 그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손바 씨가 실종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잡혔던 영상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 부분에 그 공권력 경찰이 가담을 하고 개입했다는 게 분명한데 가족들이 요구하는 기타 지역에서 손바 씨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그런 CCTV 영상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강제 실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리고 라오스 같은 경우 이제 강제 실종 협약이죠. 이제 강제 실종 협약을 서명을 했으나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 태국이 이제 서명을 했으나 역시 이제 비준이 안 된 상태이고요. 캄보디아가 유일하게 이제 그 비준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손바 씨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제 실종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력 있고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성명서에서도 가족들이 정부의 제대로 된 그 조사 그리고 빨리 손바스 솜포 씨를 돌려달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손바스 솜포 씨가 5년이 지나도록 이제 돌아오지 않으셨는데 부디 안전하게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달 아시아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슈 손님으로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서지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서지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개인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저는 정치학자고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오하이오 주립대 정치학과에 인도네시아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거기 친구들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 석사 논문을 쓸 때는 원래 태국을 연구했었는데 인도네시아 친구가 굉장한 애국심을 드러내면서 저희가 같이
같이 아시안 페스티벌이라는 잔치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왜 태국 배를 응원하느냐, 인도네시아 배를 응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요구를 해서 제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가진 애국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관심을 됐고, 갖게 예, 되셨군요. 결국 인도네시아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네, 태국도 공부하시고 인도네시아 공부하시고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신 걸로 이제 들리는데요. 오늘 인도네시아가 주제입니다. 사실 저는 몇 유명 관광지를 제외하고 사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나라인지 사실 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이 친구분이 그 소개를 해서 딱 인도네시아의 매력에 빠지신 것처럼 여기 애청자들 분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방식으로 소개를 하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사실 네덜란드령 인도라는 식민지 영토의 후신입니다. 아, 그쵸. 예. 그 식민지 국가. 예,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자바섬, 수마트라 섬, 또 우리 보르네오 섬이라고 알고 있는 그 보르네오 섬에도 말레이시아 영토와 인도네시아 영토와 같이 있고요. 저 멀리 동쪽까지 수많은 섬들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도네시아 연구자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자카르타나 또 제가 연구차 다니는 몇 군데 도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전체 내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전부 다 돌아다녔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는 좀 말씀드릴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연구자라도 다 모른다는 겸허함을 갖게 하고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덜란드령 인도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바뀌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아, 네. 우리와 또 공통점이 또 이렇게 있네요. 예, 약간 공통점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이랑 대만은 이제 좀 그 전부터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지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동남아 전역을 점령할 때 인도네시아에도 일본이 이제 사령부를 세우고 점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일본은 나갔는데 네덜란드는 연합국 쪽에 있었죠. 아, 네. 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인도네시아를 놔주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인도네시아에 재진주를 하게 됩니다. 뭐 자바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재진주를 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혁명군을 구성해서 독립운동을 독립운동을 하게 됐군요. 무장투쟁과 외교의 양전선에서 전개를 한 결과 이제 지금과 같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치에는 아직도 혁명, 민주, 공화 뭐 이런 식의 언어들이 굉장히 좀 어떨 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편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비슷한 역사와 이제 종교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비교했을 때 이런 독립 투쟁, 뭐 혁명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이 말레이시아 사람을 만났을 때 한편으로 자긍심을 갖는 또 하나의 역사적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쪽 섬까지부터 뭐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정말 큰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많은 땅에 사실 사람들이 나눠서 살고 있어서 한 섬당 인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지금 세계 4위고요. 2010년 센서스에 따르면 2억 3,7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2억 4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혹시 자바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바 커피요? 예, 자바 커피로 유명한 자바섬은 인도네시아의 어떤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다른 섬들에 별로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자바섬은 중국이나 인도에 비견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큰 인구 밀도를 이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섬에 가장 많은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곽에 흩어져서 살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족과 종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교가 다양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 하면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다 이제 무슬림이었거든요. 종교가 단일 종교가 아닌가요, 그럼? 네,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점은요. 종교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무교를 선택할 자유는 없는 건가요? 무교를 선택할 자유는 없습니다. 아,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예, 공식 종교, 국가가 정한 공식 종교 중에 한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아, 공식 정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단 말씀이신가요? 네네. 여러 세계 종교를 이제 국가에서 선택지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 친구를 많이 만나보셨다고 했는데요. 이슬람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고 8% 정도의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본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친 기독교 인구도 9.9%라고 하니까 거의 1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많이 알고 계시는 발리섬, 네, 화산이 네네네. 터진 그 발리섬은 힌두 문화가 아직 살아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서 발리인들은 힌두이고 1.7% 정도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에서 힌두교도가 있고요. 그 외에 불교와 유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아시아 유교는 국가다 보니. 예, 대부분 이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김영준 교수님이 아마 잘 아시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 사람은 이슬람을 믿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정해진 아무래도, 예. 것이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꼭 그런 것은 없고요. 자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이 기독교도를 개종을 할 수 있고 또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이슬람 종교를 택해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반드시 하나 믿어야 합니다. 개종의 자유는 일단 있고 네. 그렇지만 종교는 꼭 믿어야 되고 네. 그럼 종교 생활에 대한 그 생활이 차지하고 있는 그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클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에도 그런 종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예. 새로운 재밌는 사실이네요. 학교 교육에서도 이제 종교 교육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니까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렇게 한편으로 좀 더 유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동남아,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면은 뭐 개인적인 질문에는 별로 안 하지만 종교가 뭐냐라는 질문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종교와 생활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교가 사실 너무 흔한 편이어서 그 생각도 못 해봤는데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니 좀 흥미롭기도 하고 다음번에 또 인도네시아 친구를 만난다면 사실 종교 얘기를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무교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만났을 때 유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겠군요. 무교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종교를 믿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죠. 물론 이것도 이제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대항해 시대 당시에 전래가 된 것이고 그 전부터 많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종족들이 믿고 있던 소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지금 이야기한 종교들과 같은 급의 종교로 인정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역의 신앙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논쟁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요. 벌써 서두부터 이렇게 재밌어서 어떡하나. 저희가 오늘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선생님께서 정치학 박사시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치에 대해서 또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기사를 꾸준히 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그 CNN의 자카리안가 그분이 쓴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인도네시아가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에 약간 기수 선봉하는 그런 국가다라고 하면서 계속 희망적으로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부분 그런 논조의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정치가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의미 또 민주주의의 기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요즘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준 선생님이나 이명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동남아 전체에서 선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한 나라가 이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이 작년에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적에게 그러니까 사법적인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인도네시아가 그래도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수실러 반방 유도현 대통령 때부터 발리 민주주의 포럼 저도 맞아요. 자세하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하게 거기 가면 뭘 논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대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인도네시아가 민주주의를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논의를 펼칠 만한
그런 지위에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초반에 이제 인도네시아 소개하시면서 2억 4천, 2억 3천 이렇게 그 굉장한 그 대국입니다. 인구적으로. 그리고 그런 큰 규모의 나라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이행하는데 이런 큰 잡음 없이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이렇게 민주화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남아 이제 제반 다른 국가들에서 선거를 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권 교체, 수평적 정권 교체가 가능하느냐 여부,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여부를 봤을 때는 기타 다른 주변국에 비해서 인도네시아가 보인 민주화의 진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1997년에 경제 위기가 나고 인도네시아가 수하르토 대통령이 물러나고 민주화가 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소련이나 유고처럼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다. 그런 예측도 있었나요? 예. 그런 식으로 많이들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위태위태하면서도 자신들 나름대로는 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체제를 계속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수하르토 퇴진하고 민주화 달성을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민주화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경제 성장하고 있고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이 다양하긴 하지만 되게 안정된 종교나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게 없는 것처럼 사실 들렸거든요. 아닙니다. 굉장히 유혈이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민주화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1999, 한 6, 7년부터 전조가 있었는데 2004년 정도를 지나면서 많이 일단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경제 성장도 하고 있고 또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루고 있고 그런 갈등도 좀 완화된 상황이어서 이런 나라가 진짜 동남아시아에서는 특히나 더 흔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가 롤러코스터 같이 매년 변해서요. 인도네시아 연구자들도 뉴스를 매일매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도 좀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조코위라고 이제 불리는 분이죠. 네. 그 선거가 2014년에 있었는데 그러면 90년대 말부터 2014년 때까지 계속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계속 이루어져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조코위 대통령의 당선될 때 특히나 뭐 긍정적인 약간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조코위 대통령의 특징은 이제 조코위 대통령은 솔로라는 중부 자바의 지방 도시에서 가구 사업을 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원래 정치를 계속 하던 분은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갑자기 떠오른 스타 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수하르토 이후에 이제 대통령을 했던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하비비 대통령은 수하르토 본인이 부통령으로 임명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대통령을 했던 와히드 대통령과 메가와트 대통령은 수하르토 시절에 야당 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대통령을 연임을 했던 수실로 반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개혁파라고는 하나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하르토 정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특징은 이렇게 수하르토 정부와 연루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수하르토 정부에서 어떤 공직을 맡고 있지도 않았고 또 수하르토에게 뭐 개인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그런 사실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딱히 저항하거나 뭐 그랬던 사실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개인적 인기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솔로라는 도시에서 솔로 시장을 거쳐서 자카르타 주지사를 거쳐서 한순간에 대통령 후보로 인력 스타덤에 올라서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요. 사실 조코위 대통령의 가장 2014년 당시에 큰 가치는 프라보가 아니었다는 프라보가 뭐죠? 네, 프라보 후보라는 사람, 그 조코위 후보와 프라보 후보 이렇게 양 후보가 2014년 겨루었는데요. 프라보 후보는 본인이 육군 특수부대 출신의 군인 출신인데요. 개혁파라고 보기엔 좀 약간 힘든 동티모르에서도 악명을 떨쳤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육군 특수부대장을 역임하고 있던 1998년에 활동가들을 납치를 해서 그중에 일부는 강제 실종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수하르토 대통령의 전 사위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하르토 대통령이 권좌를 잃은 후에 이혼을 하기는
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 브라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 라는 식의 그러니까 전력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신념도 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신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파시스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커다란 경기장에 자기가 말을 타고 출연을 하는 그 군대 그 사열식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연상시키는 그래서 그런, 물론 뭐 나폴레옹주의자라든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현대 정치 용어로는 보통 그런 분들을 파시스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자신이 선거 전략으로 이슬람 정체성을 내세워서 이슬람이라면 브라보를 찍어라. 그런 네, 그런 캠페인을 됐군요. 전개해서 좀 지금 오늘날 인도네시아 사회와 정치에 어떻게 보면 좀 양극화에 일조를 하기도 한 그런 위험한 인물이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어서 서양 학자들마저도 인도네시아 연구자들마저도 그때는 정말 막 기겁을 여기저기 같아요. 기고를 하면서 제발 인도네시아인들은 조코이를 찍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과거 수하르토에 대한 향수를 약간 자극하는 류의 후보였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결과적으로 조코이가 뽑혔다는 거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사실상 이런 그런 정치적으로 그 선전하는 거에서 사실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좀 놀라운데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현재적 문제를 야기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적 상황으로 인식이 되는 거는 그게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 라이벌 구조가 여전히 오히려 더 강화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것이 특정 개인에 대한 호불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그 위험한 이슈, 즉 이제 종교, 이슬람이 이제 종교와의 관련성 이런 것도 좀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근에 좀 사례 같은 것 좀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슬람이 이제 2014년에 대선 때도 약간 화제가 되었었지만 올해 초에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지금 조코이 대통령이 자카르타 주지사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대권 가도를 향하는 어떤 가장 정석의 길, 정도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나라 서울시장 네. 같은 네, 그런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둘러싸고 이것이 2019년 대선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조코이 현 대통령과 프라보 후보가 별 이변이 없는 한 맞붙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초전처럼 어떻게 보면 치러졌었습니다. 조코이 주지사가 대통령으로 갔기 때문에 조코이 부지사가 주지사직을 승계했었는데요. 그 부지사는 바수키 주지사라고 하는 좀 인도네시아 정치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일단 바수키 주지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아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아혹 주지사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계는 수하르토 시대 당시에는 중국 창씨 개명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다 이름을 2개, 3개씩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뭐 아혹 주지사 같은 경우는 한자로 쓰여진 이름도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읽으면 종만학인가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것이 있고 애칭은 본인이 이제 객가인이라고도 할 수 학카인이기 때문에 아혹이라는 학카식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바수키 차하야푸르나마라는 이름만 봐서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종족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정식 이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또 아혹 주지사의 독특한 점은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고 말실수도 약간 잦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특히 자바 문화에서는 사람이 좀 조용하고 말 실수가 없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어떤 김형종 교수님 같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빵 터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상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하르토 역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정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었고 지금의 조코이 대통령도 굉장히 자바식으로 생각하면 이상적인 인물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정치적인 라이벌인 프라보
후보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약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한다든지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홉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개혁파 이슬람 대학의 총장이었던 아니스 후보라는 분이 출마를 했고 또 전 유도연호 대통령의 아들인 아구스 후보 이렇게 세 후보가 출마를 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가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 아홉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유세를 할 때 이야기를 하기를 쿠란에 보면서 제가 이슬람을 믿지도 않고 잘 모르지만 알 마이다라는 구절이 그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뭐 유태인과 기독교도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식의 이제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자충수를 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얘기가 있는 거를 들었다. 여러분이 이거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속아서 이 얘기에 속아서 나를 뽑지 않는다면 나는 괜찮다. 하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감히 쿠란을 언급했다는 사실 그리고 쿠란에 속는다. 라는 이 표현, 이 두 가지가 정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거죠. 신성모독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비판을 받았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 2012년에 아홉 그때 부지사 후보였죠. 그 아홉이 출마했을 때부터 급진 이슬람 단체들 중에서는 아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 시위도 하고 뭐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 정치에 진출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반감이 있어서 그 이슈를 어떻게 정치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조코위 아홉 이 두 주지사가 굉장히 좀 행정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서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아홉에 대한 현직 주지사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언급 이후에 아홉을 찍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아홉에 반대하는 아홉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모독죄 또는 저는 종교모독죄라고 번역을 하는데 종교모독죄로 처벌을 하라는 이슬람 단체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하르토 퇴진 당시보다 더 많은 75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의 대중 시위였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아홉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뭐 이런 정치 과정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거에서 결국 아홉은 패배를 했고요. 사실 결선 투표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승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결선 투표제 때문에 이제 과반수를 받지 못하고 패배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진 재판에서 신성모독 종교모독죄로 유죄를 받나요? 예, 유죄를 받아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법정 구속을 당해서 복역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홉 주지사가 이제 조코위 대통령이 런닝메이트로까지 2019년에 생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슬람 대중 정치가 굉장히 커졌고 거리에서 뭐 반공이라든가 반중국계 이런 화두를 들고 나와서 물론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는 인정을 해야 하지만 약간 혐오 발언에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좀 인도네시아 정치의 새로운 현상이 올해 초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로 인해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그 조코위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대선에서도 조코위가 사실은 크리스찬이다. 같이 런닝메이트였고 그러니까 조코위에 대한 여러 가지 흑색 선전이 당시 난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상대 후보가 미국의 컨설팅 업체를 고용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요. 네, 미국이 좀 아시다시피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코위가 사실은 공산주의자다. 사실은 크리스찬인데 숨기고 있다. 사실은 중국계다. 왜냐하면 중국계 중에서 이제 외양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혼혈로 보이거나 그런 흑색 선전이 굉장히 난무를 했었고 그래서 물론 조코위 후보는 자바 사람이고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대중 정치가 전개가 되면서 이렇게 해서 쿠데타가 날 것이다.
네, 그런 이렇게 해서 예언이나 그런 식의 이제 블로그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서울에서 SNS로 주로 인도네시아 소식을 많이 접하는 저에게도 이제 확실하게 느껴질 만큼 좀 작년 말일 정치적 위기가 크게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이 진행 계속되고 중입니다. 있는 네. 거군요.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아이시스라고 하나요? 아이시스가 이제 활동이 워낙 그 악랄하게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여파이기도 하고 좀 추정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해서 급진 이슬람파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사실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곳들도 많은데 또 이런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이런 이슬람 대중 정치에 그렇게 활용되는 것들 보니까 좀 걱정도 되기는 하네요. 사실 극단주의가 되어온 정치나 종족 이런 것들을 들어서 많이들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조코이 대통령이 최근에 정부령으로 무슬림 단체라고 하는데 히즈부 타흐리르를 해산했다는 이런 기사를 사실 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이 사실 좀 반격에 나선 것인가 이런 그런 음해나 아니면 그 극단주의를 더 이상 이제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신념을 보여준 것인가 좀 궁금하게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지금 판짜실라를 지키겠다. 여기서 판짜실라란 이제 5개 항의 국가 이데올로기인데요. 1945년에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수카르노 전 대통령이 발표한 이제 인도네시아의 기둥이 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뭐 5개가 뭐가 있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중에는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도네시아 건국 당시에 굉장히 크게 논쟁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국가 이데올로기에 이제 무슬림은 이슬람법을 따라야 한다. 라는 것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논쟁이 있어서 근데 이런 것을 넣고 이슬람에 대한 것을 넣으면 기독교도가 많은 동부의 여러 지방들을 통합할 수 없다라는 민족주의자들의 생각 때문에 그런 문구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판짜실라는 종교적 다양성, 한편으로는 이제 무신론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다양성을 지키는 그런 국가 이데올로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은 일단은 판짜실라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종교 분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종교적인 국가이지만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요즘 이슬람 단체들에서 여러 이슬람 지도자들이 발하는 어떤 칙령 같은 것들, 지침 같은 것들을 법의 지위로 보아야 한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곳에서도 이런 논쟁이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법은 국법이고 이슬람 칙령은 이슬람 신도들끼리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교 분리를 천명하면서 또 방금 말씀하신 히스부타리르 인도네시아라는 단체도 지난 11월, 12월에 대중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히스부타리르 인도네시아에 대한 해산 명령을 통해서 그 의지를 급진 이슬람 대중 정치에 자신이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그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사실 이제 이슬람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종교 이슬람이라는 것 정치 이용당하는 어떻게 보면 이용되는 그런 현상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농담식으로 말레이시아는 정치적인 이슬람이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적인 정치를 우리가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슬림으로서의 그런 종교적 정신 이런 것들이 정치에 녹아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종교적 수단으로 또는 도구로 활용될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적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레이시아가 그런 측면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적 소지가 있었다면은 인도네시아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서 예외적인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전문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네, 그 히즈부타리르 인도네시아의 금지 또는 해산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이제 이 단체는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영국과 호주에서는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 단체나 테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체의 성격은 국제적인 이슬람 단체로서 정교 분리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또 민족 국가 자체를 부정하고 오로지 이슬람법만을 따르는 신정 일치의 칼리프 지배를 세계에 실현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IS처럼 실제로 폭력으로서 어떤 영토를 점령하고 하지는 않지만 이런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슬람 형법을 더 널리 퍼뜨릴 것인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뭐 독일이라든지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금지가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자신의 국가 특정 국가는 금지된 경우도 있고 같은 단체이지만 네네네. 영국과 호주는 아무래도 좀 다원주의를 존중을 하다 보니까 금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독일도 금지했고 그 외에 이집트, 터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여러 국가에서 다 금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통합 진보당 해산 판결이 있었지만 어떤 정당이나 이제 사회 단체를 해산을 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코이 대통령이 5월부터 이 히즈부 타흐리르 인도네시아를 금지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7월에 선택한 방법이 기존의 법에는 법원의 결정을 따라서 금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의 직권으로 사회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자체를 바꾼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복잡한데 인도네시아 말로는 뻐르뿌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이 먼저 그 령을 발합니다. 그럼 그게 효과가 있게 되지만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는 법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에 그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를 해서 지금은 법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조코이 대통령이 만약에 내가 조코이 대통령이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홉 주지사가 종교 모독죄로 법정 구속이 됐을 때 사실 검찰에서 종교 모독죄로 기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데 법원에서 판사들이 이건 종교 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소장에 없던 죄를 집어넣어서 이 아홉 주지사를 법정 구속을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통령이 법원을 믿을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 예, 뭐 여러 인권 단체가 우려하는 것과 같이 나중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로. 사법부 그 이야기 해주신 것도 좀 의아하긴 한데 보통 검찰이 제기한 그 죄목에 대해서 무죄를 내리고 뭐 그럼 검찰이 다시 올리고 이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럼 조코이 대통령이 이슬람파에 대해서 그 강력한 약간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에서 그 이슬람 소전선이라는 데가 극렬하게 뭐 시위도 하고 로힝자 이슈 관련해서 이슈도 하고 하는 등 되게 활동이 되게 활발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기의식들 보면 뭐 지금 정부령 자체가 나중에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우려도 한편으로 있고 또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들의 활동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좀 이렇게 위태로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정치학자분들도 다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런 징후들을 좀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인도네시아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조코이 정부가 이 정부령을 발표를 했을 때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권단체의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제 다수는 원칙적으로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은 결사의 자유를 행정부의 직권으로 침해를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개중에는 지금 이슬람 정치가 너무 급진화되고 있고 좀 인도네시아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넘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코이 대통령이 이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자로 원칙론을 주장을 했던 사람들도 사실 지금 일부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에 그 인권 단체를 이슬람 군중들이 습격을 해서 거의 경찰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코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신인이고 그래서 유도현호 대통령은 아무리 개혁파라든지 뭐라고 해도 자신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군인들이 유도현호 대통령을 건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코이는 솔로라는 지방에서 올라온 정치 신인이고 자신의 권력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그러니까 정치적 무기가 몇 가지 없습니다. 자신이 경찰청장을 자신의 측근으로 두고 이제 티토 경찰청장이라는 분이 지금 뭐 인도네시아 2인자라는 말을 놔둘 정도로 왜냐하면 부통령은 또 자신 따로 기반이 있거든요. 부통령 선거를 위한 연합이었을 뿐이고 조코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사실상 경찰력과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력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조코이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슬람 수호 전선의 이제 지도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리식이라는 사람 지금 사우디에 도피 중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왜 도피 중인가요? 네, 작년 12월에 이런 대중 시위가 한창일 때 경찰이 10몇 명의 정치 활동가를 내란죄 혐의로 체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확실히 왜 체포했는지 잘 모르겠는 피르사라는 히잡을 쓴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이슬람 수호 전선의 지도자와 이 피르사라는 여성이 내연 관계였고 마스앱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외설적인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민주적인 원칙으로 보자면 이것은 이제 사회 단체의 인사에 대한 사찰이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그 안티 포르노그라피 법이라는 포르노그라피 방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기소가 되어 있어서 현재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그 민주주의와 관민주주의적인 관행 이거 이렇게 양분되게 이렇게 딱 한가름이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닌 듯한 느낌이 드는 게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국민 다수가 이제 무슬림인 경우에서 굉장히 거부하기 힘든 커다란 그 힘을 가진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요인들이 결합이 되는 거죠. 반공이라든가 뭐 그밖에 다른 어떻게 보면 약간 퇴행적인 그 정치적인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은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분류가 돼야 되는 거고 거부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이슬람의 이름으로 같이 부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슬림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표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슬람이냐 반이슬람적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민주냐 반민주냐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정치적 요인과 종교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좀 띠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코이 대통령이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비난만 하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우려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사실 최근에 지난달 저희가 소개했던 뉴스도 조코이 대통령 관련된 게 있었죠. 그때 네. 조코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즉결 처형까지도 가능하게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맥락상으로나 아니면 그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조치들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에서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지금 특히나 이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과연 이제 더 이상 악화될 것인가 아니면 안정기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제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아세안 차원에서의 좀 민주주의가 좀 촉진되고 인권이 보호되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 지역적 차원의 지도자라고 할까 영향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인도네시아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마약과의 전쟁은 사실 뭐 급진주의 이슬람과의 어떤 정치적 투쟁과는 별 상관없는 또 다른 별개의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코위 정부가 처음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마약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것 자체는 1975년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함께 도입을 했었고 그 이후에 거의 이걸 적용하지 않다가 2004년에 당시 대선을 앞두고 메가와트 대통령이 인도인을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자국인이 아닌 사람을.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마약과의 전쟁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족주의적 분위기를 북돋워서 약간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높이려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석사 논문 때 태국의 탁신 정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태국의 당시 탁신은 뭐 자국민이죠. 자국민 2,500명 정도를 그렇죠. 예, 마약과의 네, 전쟁에서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천원 의료보험이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을 써도 90% 이상으로는 잘 올라가지 않던 지지율이 그 마약과의 전쟁을 해서 2,500명을 죽이면서 90%를 한번 찍었었습니다. 조코위 취임 이후에 제가 알기로 18명 정도? 예. 마약 네, 마약 전쟁으로 직결 처형. 직결 처형은 아니고 아니죠. 사형, 아, 사형 사형. 집행을 언도받고 이제 그것이 집행이 된 경우가 18명이고 많은 수가 외국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현장에서 처형하라라고 한 명령은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는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저는 마약과의 전쟁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외국 정부들과 모종의 딜이 있던지 아니면 외교부라든지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서 약간 정책의 전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 이후에 많은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에서 가정부로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자국민들의 처형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과.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이걸 지속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아까 좀 들으면서 이해 안 됐던 거는 현장에서의 초법적 살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그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클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거기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두테르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든가 그런 징후들은 나타나고 있는지요? 네, 뭐 인권단체가 주로 의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일반 시민들은 사실 부패 사범도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정도로 사형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좀 높은 편인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을 믿는 다른 국가에서도 사형제를 많이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에서 8월 사이에 외국인 8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60몇 명 정도가 이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 관련 사범을 체포를 하려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을 한 것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 운동을 사실 인권단체들이나 많은 곳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도네시아 상황이 그렇다는, 그러니까 뭐 마약과의 전쟁일지라도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좀 많이 놀랍기도 하고요. 사실 인도네시아 그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또 전 국제 시민단체들의 역할들 또 이렇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2019년에 대선이 있다고 얘기 얼핏 하셨어요. 근데 뭐 민주화된 지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맞나요? 20년. 산수가 약합니다.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2019년 뭐 대선과 관련해서 뭐 인도네시아 군부가 뭐 민주화 19년 만에 20년 만에 거의 20년 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정치 개입을 할 것 같은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사실 기사도 봤어요. 그래서 조코위 대통령의 뭐 최근 행보들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 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또 인도네시아 그 군부의 움직임 때문에라도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그 도전 이런 게 오지 않나라는 걱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인도네시아에 지금 사실 군부 출신 정치인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전 유도요노 대통령도 그렇고요. 지금 제1조정장관이라는 게 부총리격의 장관을 맡고 있는 위란토라는 인물 역시 옛날에 정군 사령관을 지낸 군부 출신의 인사이고 또 조코이 대통령의 측근인 전 제2조정장관인 루후 반자이단이라는 사람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20년 전에 민주화가 되었을 때 이제 정계에 진출을 한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2004년에 처음으로 이제 민주화 대선을 실시할 때 되게 많이 너도 나도 뛰어들었었거든요.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려고요. 그 다음에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기인 10년 동안에는 군부 인사들이 그렇게 정계 진출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도네시아가 군부의 예산을 줄이지 않고 또 군부가 이제 마을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초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군부의 특권을 존중을 해주면서 군부 인사들이 새로 정계 진출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인도네시아의 민군 관계가 가고 있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좀 바뀐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갓돈 누르마얀토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정군 사령관이 굉장히 반공이나 뭐 이슬람 메시지 같은 것을 많이 내세우면서 수하르토가 만든 반공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공산당들이 장군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고문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1980년대에 만든 반공 영화인데 이것이 민주화 이후에 공식적으로 상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갓도 사령관이 전 육군에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마을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라 이렇게 내려서 교육부 장관이 애들한테 보여주지 마라. 이 영화는 안 좋은 영화. 왜냐면 되게 막 잔인한 장면들이, 예, 끔찍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교육부와 군부가 설전을 벌일 정도로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전략 예비 사령부라는 곳이 굉장히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합니다. 1965년에 수하르토가 권력을 잡을 때에도 이 전략 예비 사령부의 사령관으로서 다른 쿠데타 세력을 진압을 하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32년, 33년간 철권을 지킨 것입니다. 이 전략 예비 사령부의 사령관인 에디 라흐마야디 장군이라는 사람도 이제 북수마트라 주지사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또 전략 예비 사령부 사령관직은 내려놓지 않고 이 갓도 사령관도 분명히 정치적 야심이 있는 건데 내려놓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조코이 대통령이 갓도 사령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갓도 그런 세계는 사람이라면 전혀 알리지 않고 이제 자신이 솔로의 시장으로 있을 때 당시에 알고 지내던 공군 측의 인사를 고속 승진시켜서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조코이 사람을 군 사령관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경질이 너무나 급작스러워서 갓도 자신은 물론 거의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도 사령관은 자기가 경질되었다는 걸 모른 채 이제 경질되기 직전에 굉장히 군 주요 또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이 갓도시 단행했던 보직 인사도 다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다 그 전으로 돌려놓고 갓도스는 이제 자른 거죠.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예, 뭐 사령관직에서는 일단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신문의 일면을 보니까 명시적으로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또 전략 예비 사령부를 둘러싼 어떤 쿠데타설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루머가 있었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사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조코이 대통령이 자기 사람으로 예, 군 사령관도 교체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뭐 단지 갓도과 에디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좀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군과 민 이 두 가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투표권도 주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건 또 군인들은 새로운 네. 정보네요. 예, 군인들이 이제 뭐 징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 투표권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작 사병들은 투표권도 갖지 못하는데 정 인사들은 고위급 인사들은 그렇게 뭐 부통령 딜이라든지 자리 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 나름의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인도네시아가 또 아세안 그 동남아시아에서 또 민주주의 기술하고 이야기될 정도로 사실 좀 기대하는 바도 크고 이런 상황이고 또 2019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들리면 좀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어렵게 민주화를 이뤄내서 안정화를 과정에 있는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좀 계속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의 그 시민들이 또 좋은 선택을 해서 또 그 민주주의를 공고하도록 하는데 좀 앞장서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면서 또 부디 이런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또 기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저희 인도네시아 이야기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시아의 민중가요 소개 시간을 갖잖아요. 오늘은 서지현 선생님께서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저항시인 분의 노래를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요.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항 시인이 본인의 노래는 아니고요. 위지뚜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항 시인이 있습니다. 위지뚜꿀 역시 그러고 보니까 조코이 대통령과 같은 솔로라는 도시 출신입니다. 어떤 학생운동가 출신이 아니라 뭐 고등학교 중퇴 정도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그야말로 민중 시인입니다. 그래서 1996년에 민중민주당이라는 당이 창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수하르토 당시에는 별도의 어떤 체제가 정한 그 수하르토가 정해놓은 세 가지 말고는 별도의 당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또 그런데 당시에 이제 수하르토에 대한 민중들이 불만이 나름 있었고 또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수하르토가 이 민중민주당이라는 어떤 되게 호기롭게 공개적으로 창당 행사를 보인 이 좌파 정당의 인사들을 다 때려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위지뚜꿀도 당시에 고향에서 노동운동가이자 또 이 민중민주당과 연결이 돼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로 숨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르네오 섬이라든지 아니면 자카르타 근교 여러 곳들을 전전을 하면서 지내는데 사실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강제 실종에 대한 보고서에도 이제 강제 실종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13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뚜꿀과 관련된 문제가 2014년 대선 때 또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13명이 사실 다 한꺼번에 잡혀와서 어떤 강제 실종을 당했다는 아까 손바선폰 씨처럼 그런 확실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몇 명은 진짜 정말 어디 갔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분명히 잡힌 것 같긴 한데 활동가는 아니고 뭐 얼마 전에 뭐 따로 이렇게 처리가 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3명 정도는 확실히 민중민주당 활동가로서 브라보가 당시 이끌던 육군 특수부대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지뚜꿀의 경우에 는 분명히 민중민주당 소속 활동가이기는 한데 당시에 민중민주당 소속이 다른 활동가였던 그리고 지금은 유도연어와 함께 활동하는 정치인 안디 아리프라는 사람이 또 대선 때 출연을 해서 위지뚜꿀은 자기를 민주화 이후에 만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디 딴 살림을 차리고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위지뚜꿀의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딸과 아들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드리는 노래는 그 아들이 지금 솔로에서 또 자라서 인디 밴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자르 메라라는 이름인데요. 메라는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파자르는 그냥 이름이고 그래서 혼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메라 버르쩌리따라고 해서 메라가 이야기한다라는 이름의 인디 밴드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 제목은 끄버나란 아칸토루스 히둡인데요. 거기서 끄버나라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노래의 제목인데 사실 이 진실이라는 용어는
좀 1998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어떤 인권운동 측에서 제기가 된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위지뚝구리 전체 가사를 쓴 거는 아니고 이 중간에 소개가 되는 뭐 악공매망 북가나 내 날씨는 시가 아니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위지뚝구리의 원래 시이고 파자르가 자기 아버지의 시를 중간에 따고 또 앞뒤로 자기의 가사를 붙여서 노래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지뚝구리에 대한 진실이 어떻게 되었던 것 간에 억압적인 시대의 희생자였던 것은 틀림이 없는 상황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파자르 메라의 진실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들으면서 오늘의 아시아팟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Suaraku tak bisa berhenti bergema di semesta raya, suaraku membara. Walau kau terus saja coba membungkamnya, namun suaraku takkan pernah bisa kau redam. Oh, tak bisa kau redam. Karena kebenaran akan terus hidup, sekalipun kau lenyapkan, kebenaran takkan mati. Aku akan tetap ada dan berlipat ganda. Siapkan barisan dan siap untuk melawan. Aku akan tetap ada dan berlipat ganda. Akan terus memburumu seperti kutukan.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네!